안녕하세요. 다음은 4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은 고객 만족, CS의 측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이 고객 만족, 즉 Customer Satisfaction, 이 CS의 측정 방법이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측정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대, 간접 측정 방법이 있고, 세 번째, 이 둘을 합한 혼합 측정의 방법이 있다. 직접 측정은 일반적으로 설문 항목이 단일화된 거예요. 단일한 설문 항목 또는 복수의 설문 항목을 통해서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단일 문항 같은 경우, 단일 문항 항목 같은 경우는 측정 오차 문제를 해소하기가 조금 어렵죠. 너무 단일하게만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 측정 오차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워서 복수의 설문 항목을 통한 측정으로 한정해서 정의하기도 합니다. 직접 측정은. 그래서 대표적인 조사 방법으로는 ACSI와 NCSI 등이 있고요. 주로 이제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예요.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직접 측정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단일 문항 또는 복수 문항, 그러니까 조사 모델이 간명해서 하위 차원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합산할 때 발생되는 중복 측정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이러면 좋은 게 중복 측정의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 이제 간접 측정 같은 경우는 이 만족에 대해 직접 설문을 통해 측정하는 게 아니라 만족에 대한 선행 변수로 전제되는 품질 요소에 대한 측정을 통해, 좀 길죠. 만족에 대해서 직접 측정이 아니라 간접인 거야, 말 그대로. 선행 변수로 전제되는 품질 요소에 대한 측정.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 가지 서비스의 하위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위 요소 또는 이 품질에 대한 차원 만족도의 합을 복합 점수로 간주를 하는 거야. 복합 점수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서비스 품질 차원을 고려하기 때문에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 립밤을 구매하기까지 이 구매를 했어.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향은 어떤가요? 발림성은 어떤가요? 이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이런 또는 이 직원이 당신이 구매하기까지의 응대는 어땠나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의 하위 요소나 이 품질에 대한 차원 만족도의 합을 복합 점수로 나타낸 거를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 혼합 측정 이제 바로 볼 건데 이 혼합 측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측정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 얘는 간접적인 거다 보니까 가중치 부여가 좀 다르거든요. 점수가. 이 가중치 부여 등 조사 모델이 좀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 측정 문제를 얘는 이제 직접 측정에서도 방지할 수가 있고 간접 측정에서는 이걸 또 완화시킬 수 있는데 근데 가중치 부여 등 조사 모델이 좀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좀 단점이 있다. 그리고 또 만족도 차원에서의 모든 그런 하위 요소들을 다 포함시킬 수는 없어서 측정 오차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게 간접 측정이에요. 자, 그러면 혼합 측정은 뭐냐면 이 직접과 간접을 혼합한 거, 합친 거를 말해요. 그래서 얘는 직접 측정은 민간 부문에서 좀 많이 이제 대상으로 한다면 혼합 측정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면 주민 만족도 대상,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 만족도 조사 이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혼합 측정을 많이 한다. 그리고 비율 같은 경우는 직접과 간접을 어쨌든 혼합한 거다 보니까 체감 만족도와 차원 만족도의 비율이 5대5에서 3대7 사이에 이제 분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체감 만족도는 이제 직접 측정을 말하고요. 차원 만족도는 간접 측정을 말하는데 어쨌든 이 비율이 또 이게 또 다르다. 조사 모델마다 다르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 혼합 측정의 장점은 뭐냐면
회귀 분석과 같이 통계 분석을 활용해 각 차원의 가중치를 구하는 방식. 우리 간접 측정에서는 이 가중치를 부여하는 그 조사 모델에서는 좀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혼합 측정에서는 요 가중치를 구하는 방식이 비교적 간단하고 실증적인 장점이 있어요. 가중치를 구하는 방식. 왜냐면 합쳐 있잖아. 직접과 간접을 합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가중치를 구하는 방식이 좀 간단하고 실증적이어야 합쳐서 이제 혼합 측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만 이론적인 근거와 경험적 연구의 부족으로 적절한 구성 비율을 정하기 쉽지 않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또 이걸 합산해서 종합 만족 지수를 구할 때는 합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중복 측정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중복 측정 문제. 그리고 또 이 체감 만족도와 차원 만족도를 합산할 때 그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성 비율을 5대5, 3대7이 대체적이긴 한데 이게 맞는 걸까? 일률적인 지침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적절한 구성 비율을 정하기 쉽지 않은 한계점이 있지만 얘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대상을 모델로 하는 게 혼합 측정 방식이다. 여기가 고객 만족 CS 측정 방법의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직접 측정, 간접 측정, 혼합 측정. 발음도 안 나와. 아무튼 이런 측정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우리가 CS 평가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요게 또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CS 평가 프로세스의 순서를 먼저 보면 프로세스 과정이잖아요. 자, 이 순서는 일단 먼저 고객 요구를 정해야 됩니다. 고객 요구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 조사에 들어갈 거고 CS 평가 지표를 개발한 다음에 이 개발한 요 CS 평가 실행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한 다음에 실행. 이 프로세스의 순서이거든요. 고객 요구를 정의하고 고객 조사, CS 평가 지표 개발, 실행 체계, 개발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실행 체계를 구축을 해야겠죠? 그 다음 실행을 해야겠죠? 요 5가지 순서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하나씩 볼 거예요. 일단은 고객 요구의 정의에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조사의 유형을 결정하는 건데요. 이 어떤 조사냐면 얘는 탐험조사와 기술조사, 인과관계조사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조사의 유형을 먼저 볼 거야. 자, 조사의 유형 결정 이거는 뭐냐면 탐험조사는 뭐냐? 말 그대로 조사자가 주어진 문제에 대해 잘 모를 때 탐험하듯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비계량적 조사와 비정형적 절차를 사용해서 자료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비계량적, 비정형적. 일단 모르니까 일단은 탐험을 해봐야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인터뷰를 통한 예비조사를 실시해서 조사 목표를 수정하거나 재규정하는 데 사용하는 게 탐험조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비계량적 조사라고 했잖아요. 이 비계량적 조사 방법에는 또 뭐가 있냐면 심층 면접이 있고요. FGI라고 해서 표적 집단 면접이 있고요. 전문가 의견 조사가 있고 문헌 조사가 있다. 자, 일단 요거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자, 다음에 기술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조사는 표적 집단이나 시장의 특성으로 소비자의 태도, 구매 행동, 시장 점유율에 관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결과를 기술하는 조사. 말 그대로 기술하는 조사예요. 기술하는 거. 그래서 요거의 조사 방법은 뭐냐면 키워드는 패널, 서베이, 관찰. 자, 봐봐요. 자, 소비자의 태도, 구매 행동,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기술하는 거니까 서베이, 설문조사, 서베이, 또 어쨌든 관찰을 하고 패널, 이렇게 나오는 패널 조사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이거를 분석해서 결과를 기술하는 걸 기술조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패널은 뭐냐면 고정된 표본으로 어느 기간 동안 구성원들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거야. 패널. 우리 방송 프로그램 보면 우리 방송 패널들 여기 항상 여기 계시네요 하는 그런
멘트 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패널, 방송 패널들 고정된 표본으로 어느 기간 동안 구성원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패널 안에서도 순수 패널이 있고 혼합 패널이 있어요. 자, 순수 패널은 뭐냐면 구성원들은 동일한 변수들에 의해 그냥 반복적으로 응답하는 거, 순수하게 정말 그냥 반복적으로 응답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혼합 패널은 구성원들은 동일하게 유지되는데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수집되는 정보가 달라져서 혼합을 하는 거야. 혼합. 반복적으로 응답하면 순수, 그 다음에 정보가 달라진다면 혼합 패널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패널, 서베이, 관찰, 패널도 관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기술조사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 조사는 인과관계, 2개 이상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거로서 얘는 이제 실험이 있어. 실험이 있어. 그래서 고객 요구를 처음에 먼저 정의를 해야 될 때 있어서 고객 요구의 정의에서의 조사의 유형이 탐험조사, 기술조사, 그 다음에 인과관계 조사가 있구나라는 걸 먼저 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자료 수집 방법의 결정이다. 여기도 똑같아요. 이제 이 자료들을 수집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1차 자료가 있고요. 2차 자료가 있어요. 1차 자료, 2차 자료. 자, 보세요. 1차 자료는 말 그대로 첫 번째야.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걸 말해요.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자료는 반대로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조사자가 아니라 다른 주체에 의해 이미 수집된 거야. 이미 수집된 자료를 말해요. 다른 주체에 의해서 이미 수집된 자료를 말해요. 2차 자료. 자, 그래서 1차 자료에서 유독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던데 1차 자료 안에서도 또 2개로 나뉘어요. 정성조사와 정량조사가 있어요. 정성조사는 질적조사, 그냥 퀄리티라고 생각하세요. 정성조사, 정량은 이제 그 퀀티티, 양적 조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성조사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마음으로 들어가 그들을 이해하고 탐색하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때요? 측정하고, 아니다. 죄송해요. 자, 정성조사는 소비자들을 탐색하는 거죠. 마음으로 들어가서 탐색하는 거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탐색하고 진단 내리고 통찰하는 거를 말해요. 질적조사, 정성조사. 그러다 보니까 깊숙이 탐색하는 거다 보니까 심층적 내용의 자료 수집이 가능하고 소비자 본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적은 표본을 사용하고 소비자를 하나의 개인으로 기술하고 이해한다. 그러다 보니까 좀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주관적이고 같은 조사를 놓고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얘는 질문이 좀 가이드라인을 그냥 활용해서 비구조적이고 상황 변수에 유리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왜 이렇게 했을까? 반응 중심, why? 약간 이런 거야. 비구조화되어 있고 비구조적이고 상황 변수에 유리한 거, 표본도 좀 적은 걸 말해요. 정성조사, 질적조사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장점으로 보자면 유연적이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탐색하고 진단하고 통찰하는 거니까 유연하고 그 현장에 있는 거니까 현장성, 깊이 가는 심층성, 좀 빠르게 본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신속성, 또 저렴하다. 왜냐면 표본이 적은 표본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렴하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해석이 주관적이고 대표성이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정성조사에 해당되는 조사 방법의 종류는 뭘까요?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우리 여기 탐험조사에 나왔던 거예요. 자, FGI, 표적집단 면접법이라고 불러요. 왜 표적집단? 왜 포커스 그룹, 표적집단, 인터뷰, FGI, 표적집단 면접법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1명 또는 2명의 사회자가 진행하는 그 아래에 참여자가 6에서 12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 표적 집단이 있겠죠. 포커스 그룹 FG. 그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토론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인구 통계적, 심리 분석적 등 기타 고려 사항에 근거해서 다양한 관심 주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하기 위해 6명, 12명 정도의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는 거고요. 이 FGI에 대해 자세한 거는 좀 뒤에 가서 볼게요. 자, 아무튼 이거랑 심층, in-depth 인터뷰, GMET. 요거는 여기 그 인덱스 심층 면접의 한 종류예요. 1대1 심층 면접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은유, 스토리, 이미지 등을 활용해서 소비자의 무의식적인 인지 장벽을 완화하는 주제에 대한 심층 심리 구조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 1대1 심층 인덱스 인터뷰 안에 있는 거예요. GMET. 그다음에 면접이니까 집단 면접. 관찰. 투사. 포커스. 온라인 포커스 그룹. 델피. 라는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정성조사에는. 자, 그다음에 이제 정량조사를 볼 건데, 정량조사는 반대로 얘는 이제 정량, 양적 조사, 퀀티티야. 양을 측정하고 추정하고, 그러니까 확률적 기초에 근거를 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말해요. 확률적 기초에 근거를 둔 다수를 대상. 예를 들어 뭐 설문지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샘플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다양한 통계 방식으로 분석해서 아싸리 확정적 결론을 내는 걸 말해요. 확정적 결론. 그러다 보면 좀 더 객관적이겠죠. 왜냐하면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해서 설문지를 내는 거니까 질문 중심이 많아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나요? 이런 거. 얘는 또 반대로 표본도 대량으로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용은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지만 좀 더 장점으로는 객관적이고 대표성을 띠죠. 신뢰성, 다목적성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표본을 사용하고 소비자를 하나의 대량 시장의 일부분을 해석하는 양에 따른다. 퀀티티에서 정량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이 정량조사의 예문으로는 뭐가 있냐면 뭐 전화, 우편, 서베이, 모니터링, 개별 전화, 이메일, 온라인 설문조사, CLT, HUT. CLT는 Central Location Test라고 해요. Central Location Test. Central. 조사 대상자가 많은 센트럴. 부산의 센트럴. 중앙이잖아요. 그쵸? 즉, Central Location. 조사 대상자가 많이 있는 곳으로 직접 나가서 테스트를 하는 거야. 어떤 테스트? 뭐 제품 시음, 사용, 패키지, 광고물 등의 테스트에 주로 이용되는 거라 간이 조사 장소를 센트럴, 중앙에다가 설치를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조사 대상자를 불러 모아 조사하는 게 CLT고요. 그 다음에 HUT는 뭐냐면 홈 유스 테스트야. 홈, 집.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의 집에 직접 방문해서 제품들 한번 유치시키고 사용하게 한 다음에 면접을 통해 설문을 받는 조사 방법. 집, 가정을 방문했다면 HUT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HUT.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미스터리 쇼핑. 우리 그때 저번에 배웠던 미스터리 쇼핑 있고 갱 서베이가 있는데 갱 서베이는 뭐냐면 소비자를 어떻게 보면 CLT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소비자를 일정한 장소에 한 번에 모아놓고 제품 광고를 시연하며 구조화된 설문으로 동시에 조사하는 걸 말해요. 일정한 장소에 한 번에 모아놓는다. 그러니까 CLT는 조사 대상자가 많이 있는 곳으로 직접 나가는 거고 갱 서베이는 소비자 일단 모아놓은 거. 우리 갱들, 갱단, 깡패들, 갱단들 어때요? 그 조직원들을 일정한 장소, 예를 들어 뭐 시커먼 그런 공터 이런 데 한 번에 모아놓잖아요. 그런 거. 갱 서베이다. 요게 정량 조사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뭐가 정성 조사고 뭐가 정량 조사일까라고 구분하기 어려우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정성 조사를 외우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게 다 정량 조사니까 그냥 그렇게 외웠거든요. 정성 조사에는 FGI, 온라인 포커스 그룹, 그다음에 델피, 집단 면접, 그다음에 인덱스 인터뷰, GMET, 그다음에 뭐 관찰, 투사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아까 FGI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본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FGI를 조금 더 먼저 보면 얘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조사에서 어떤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지 일단은 알 수 있을 때, 또 신제품 아이디어와 기존 제품의 다른 용도를 알 수 있음, 마케팅 문제 정의를 위한 정보를 취득함, 소비자들의 내적 욕구, 태도, 감정 및 행동 파악, 뭐 블라블라 했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장점과 한계점이야. 자, 장점과 한계점을 보면 일단 FGI의 장점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장시간 논의를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또 거기 전문가가 있다면 전문적인 정보도 획득할 수 있고, 내면적 행동의 원인도 도출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양한 주제의 자료 수집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다 보니까 주관적인 해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 많이 참여하게 하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일반화의 가능성이 낮다. 사람들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일반화의 가능성이 낮고, 그래서 신뢰성이 낮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게 FGI다. FGI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서베이법이라고도 아까도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이 서베이법 같은 경우는 다수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는 걸 말해요. 서베이, 설문조사. 이거는 정량조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형화된 설문지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술조사할 때 이런 서베이가 좀 많이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서베이법의 장점은 일단은 다수의 응답자다 보니까 표본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화 가능성이 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고, 다양한 통계에 의한 분석 가능, 객관적 해석의 가능성,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요인과 개념을 추정 가능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한계점. 단순하게 그냥 체크 설문을 하는 거다 보니까 깊이 있는 질문이 어렵다. 설문지 개발도 해야 되니까 어렵고, 부적절한 통계 기법으로 현실 오도 가능성이 있고, 또 서베이법 설문조사한다고 응답률이 좀 많이 높진 않거든요. 주로 낮은 응답률, 또 장시간 소요, 응답의 정확성 문제, 이런 한계점도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찰법을 볼 건데, 자, 이 관찰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성조사에 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조사 대상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이 관찰법 같은 경우는 세밀하고 정확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겠죠. 관찰하는 거니까. 그리고 조사 대상자와 면담이 불가능하면 이때 관찰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반면에 한계점으로는 일반화가 어려워. 그리고 내면적 행동 요인의 측정이 불가능해. 그냥 눈으로만 관찰하는 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저렇게 했지? 하고 내면적 행동 요인의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관찰 시점과 기록 시점에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실험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실험법은 인과관계 조사에도 쓰이는 거죠. 정확한 인과관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 효과적인 가설의 검증이 가능하고 가장 과학적이고 확실한 조사 방법에 해당된다. 일정한 조건을 가해 실험 집단을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법칙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그치만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한계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헌연구법이 있어요. 문헌연구법.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역사 기록, 문헌을 연구하는 거야. 기존 연구 기록, 통계 자료 등 문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거라서 얘는 주로 1차 자료의 직접 수집이 어렵대. 1차가 조사자가 직접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 직접 수집이 어려울 때 주로 사용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자료의 수집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정보 수집이 비교적 용이하고 시공간의 제약이 적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문헌을 해석할 때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성조사 기법을
언제 적용을 해야 되고 정량조사 기법은 또 언제 적용을 해야 되냐, 여기가 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볼게요. 여기 넘어가서 자, 먼저 정성조사 기법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 볼게요. 첫 번째, 이건 외워야 됩니다. 퀄리티, 질적인 거잖아요. 양적 조사의 사전 단계, 가설의 발견, 예비적 정보의 수집. 제가 선지에 많이 나오는 것만 쓸게요. 예비적 정보의 수집. 다량의 샘플링이 어려운 경우, 표본이 적은 걸 쓴다 했죠? 다량의 샘플링이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소비자의 정보 획득, 사전 지식이 부족한 경우, 가설의 질적 검증 및 의미의 확인.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거. 소비자 언어 발견 및 확인.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다. 소비자 언어 발견 및 확인. 또 뭐 신속한 정보 획득. 소비자를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 심층. 이럴 때 정성조사 기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정량조사 기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냐? 정량, 퀀티티, 양적인 거죠. 시장 세분화 또는 목표 시장을 선정할 때. 가설 검증을 통해 확정적인 결론, 얘는 확정적인 거야, 확정적인 결론을 획득. 그 다음에 요도 선지에 많이 나옵니다. 소비자 특성별 니즈 구조와 차이. 그 다음 가장 바람직한 콘셉트, 용기, 상표명 등의 선정. 시장 경쟁 상황 및 소비자 태도 행동 파악. 요거 각 상표의 포지셔닝, 뭐 강점, 약점 이런 걸 파악. 이럴 때는 정량조사 쓴다. 이게 진짜 시험 기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정성조사를 외워서 이거 해당되지 않는 건 다 정량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문제를 푸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자료는 결론은 2차로 같이 넘어가 볼게요. 2차. 요 2차 자료 같은 경우는 다른 주체에 의해 이미 수집된 거니까 뭐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자료, 기업 자체적으로 수집 보관되어 있는 자료, 인터넷으로 획득한 자료, 마케팅 회사에서 이미 수집해 놓은 자료. 그러니까 이미 수집된 자료는 2차 자료야. 그래서 얘는 딱히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자, 긴 시간 동안 고객 요구 정의를 봤다면 이제 두 번째 프로세스인 고객 조사를 볼 거예요. 고객 조사. 요거는 종이가 없으니까 다른 종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조사입니다. 이 고객 조사는 질문의 유형이 개방형과 3다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건 뭐 근데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질문의 유형이 개방형과 3다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근데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는 질문 작성할 때 유의사항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의사항. 질문의 내용을 결정할 때 유의사항이랑 질문 순서 결정할 때 유의사항이 있다. 유의사항, 요건 좀 책을 보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질문으로 충분한지, 응답자가 질문에 응답할 것인지, 질문이 반드시 필요한지, 응답자가 그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인지, 적절한 응답자를 선별할 질문이 필요한가. 이게 질문의 내용을 결정할 때 유의사항이라면, 질문 순서를 결정할 때 있어서는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질문을 배치한다. 어렵거나 민감한 질문은 뒤에 배치한다. 처음부터 배치하면 좀 조사할 때 좀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단순하고 흥미로운 질문부터 시작한다. 같은 맥락입니다. 보다 포괄적인 질문을 한 다음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중요한 질문은 설문지의 내용이 많을 경우 앞쪽으로 배치한다. 중요한 건 일단은 빨리 앞쪽으로 배치를 해야겠죠.
이게 유의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CS 평가 프로세스가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라고 했죠.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CS 평가 실행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한다. 이 순서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계획 수립. 이제 CS 평가 아니라 이 CS 플래닝 절차를 볼 거야. CS 플래닝 절차는 뭐냐면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업 목표 기술. 2단계, 기업 환경 분석, 스와트 분석. 그 다음에 마케팅 목표를 설정한다. 다음에 이 설정한 목표 있죠.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을 수립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수립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작성해야겠죠. 마지막은 실행 및 재검토. 자, 이 순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기업 목표 기술.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를 기업의 목표, 기업 사명, 컴퍼니 미션으로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이 기업의 목표를 일단 기술해. 자, 우리의 목표는 뭐다라고 기술을 하면 이제 그럼 우리 기업의 환경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하겠죠. 기업 환경을 일단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는 거야. 이때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돼. 마케팅 목표를 설정을 했어. 그러면 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잖아. 그거를 위해서 전략을 수립을 해야겠죠.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 수립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겠죠.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계획은 예상과 달리 빗나갈 수도 있으니까 실행 및 재검토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순서, CS 플래닝 절차의 순서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4장도 클리어. 빠빠이.